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토라인입니다. 참 간만에 제가 차를 타면서 나 성격이 진짜 문제가 있나?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 이 정신 상태에 뭔가 좀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내가 혹시 이 정신적으로 좀 질환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마음의 병이 생긴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차량을 타고 있습니다. 자, 이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 뷰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이게 참, 이거를 보라고 만든 건지, 조향각 연동이 안 되는 거는 그렇다고 치자. 그래, 그렇다고 쳐. 이 화질이 이상한 것까지도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이 디스플레이가 작은 건 둘째치고 이 작은 디스플레이 안에서도 저렇게 작은 화면을 만들어서 저렇게 후방 카메라를 보라고 만들어 놓으면, 후방 카메라라는 게 원래 안전하고 편하게 주차하라고 만들어 놓는 건데 도대체 무슨 쓸모가 있겠나? 진짜 후진 버튼을 누르고 이 디스플레이를 딱 보는 순간 이 혈압이 확 오른다. 인사를 안 했네요. 네, 안녕하세요, 모토라인 윤성로입니다. 진짜 이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 뷰의 이 화질과 사이즈,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 어라운드 뷰 같은 경우에는 사방향에 있는 물체를 정말 실제로 내려다보는 것과 같은 그런 자연스러움을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에요. 가장 자연스러운 화면을 만들어주는 거는 BMW고, 그 아래 이제 다들 뭐 고만고만한데 얘는 거의 그 XM3급이다. XM3. 자, 그리고 어쨌든 이 차가 미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나온 SUV잖아요. 아무리 엔트리급으로 나왔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5,700만원이라는 가격을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조잡스러운 디테일 뭔가 이거? 지금처럼 비가 오거나 아니면 눈이 왔을 때 땅이 좀 이렇게 질퍽거리는 노면에 이물질이 많은 상황에 SUV나 외건 같은 차량들은 특히나 차량 뒤쪽에 와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리어 글라스가 많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리어 와이퍼를 작동하는 일이 은근히 많이 생긴단 말이죠. 자, 이 리어 와이퍼 조작부, 이거는 진짜 가뜩이나 이 와이퍼를 컨트롤하는 이 암 자체가 얇아요. 그런데 그 얇은 레버 끝에다가 정말 손톱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리어 와이퍼 스위치를 만들어 놨다. 요거는 이렇게 작동해야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저 조금만 더 화낼게요. 조금만 더. 저는 원래 차량 안에 무선 충전 패드가 있어도 잘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기는 해요. 그리고 옵션 추천을 드릴 때도 무선 충전 패드 쓸모 없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요즘에 다 무선 충전 거치대 따로 걸고 다니시거나 아니면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사용하시게 되면 다 어차피 유선으로 꼽기 때문에 그 케이블로 기본적으로 전원 공급이 돼서 따로 무선 충전 패드 사용하실 일 거의 없잖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무선 충전 거치대를 넣어놓고 이 암레스트 옆에다가 이 고무 밴드로 껴서 휴대폰을 무선 충전하고 이거를 다시 닫고 다니라는 거는, 이거는 도대체 무슨 경우냐? 아니, 그렇다고 안드로이드 오토가 무선으로 연결이 되면 내가 말을 안 해. 휴대폰 안에 넣어놓고 휴대폰은 충전되면서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할 수 있으면 내가 얘기를 안 한다고. 자, 뭐 이런 사소한 거 가지고 왜 시작부터 이렇게 난리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프리미엄 브랜드라면, 그리고 그 브랜드에 있는 프리미엄을 돈 주고 파는 회사라면 이런 사소한 디테일들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리고 이런 사소한 것들만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 요즘 자동차들이 가면 갈수록 많은 것들이 전자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자화에는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동차의 이 파워트레인에 있어서도 많은 전자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이 핸들이죠. 예전에는 사람이 핸들을 움직일 때 힘을 서포트 해주는 걸 이제 기계식으로 썼었는데, 요즘에는 전부 다 RMDPS 들어오셨잖아요. 안에 다 모터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모터가 서포트를 해줘요. 심지어 인피니티 같은 회사는 DAS, 그 X박이 DAS 말고 그냥 DAS 시스템,
그 다스 시스템이 들어가서 이제는 핸들과 아래 모터 사이에 그냥 예비적인 컬럼만 하나 들어가 있고, 핸들이 그냥 신호만 보내주면 아래에서 모터가 바퀴를 움직여주는 그런 기술까지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레이크까지 물리적으로 연결된 거 없이 전자식으로 신호를 주고받고 하면서 컨트롤을 한다는 거죠. 모든 제조사들이 이렇게 파워트레인에 있어서도 전동화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도 아우디처럼 완전히 물리적으로 분리를 시켜놓은 건 아니지만, 현대에서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IEB 전동식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고전적으로 알고 있던 엔진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하이드로백도 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전자식으로 컨트롤 해주는 브레이크가 들어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이브리드 차량들 초창기에 나왔을 때 가장 큰 문제, 브레이크 이질감이었단 말이에요. 그 브레이크 이질감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회생제동을 같이 걸어주다 보니까 이거를 컨트롤을 조금만 못해줘도 이질감이 생기고 꿀렁거림이 생기고, 나는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뗐는데 브레이크는 반 박자 한 박자 늦게 떨어지고, 거기에 추가로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바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이 담력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하이브리드 차량들도 전부 다 개선이 돼서 전자식 브레이크를 사용을 하면서도 마치 고전적인 하이드로백 타입의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차량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담력을 만들어 줍니다. 그 담력이 구체적으로 뭐냐?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 아,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밟았구나, 아, 지금 뻑뻑해지고 있구나, 아, 뻑뻑해진 만큼 지금 패드가 꽉 물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 아, 이 감속되는 게 내가 발 각도를 얼마나 줬느냐에 따라서 이 감속되는 느낌이 몸으로 즉각 피드백이 오고, 이 발모가지로 느낌이 정확히 오는, 그게 바로 브레이크 페달의 담력이 얼마나 잘 느껴지냐 느껴지지 않느냐를 말하는 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코세어 같은 경우는 제가 한 근 2년 동안 타본 신차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전자식 브레이크를 사용한 차량들 중에서 진짜 가장 담력이 느껴지지 않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이 밟을 때의 느낌, 그 발목으로 전해져 오는 그 브레이크의 담력이 가장 느껴지지 않는 차예요. 흡사! 우리가 자동차 게임을 할 때 밟는 그 페달 있죠? 그 페달을 밟는 느낌이 난다. 그냥 스프링 하나 걸려있는, 그냥 텐션만 있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뭐 소소한 단점들, 그런 것과 더불어서 차량의 기본기적인 측면에서도 좀 큰 마이너스 요소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 브레이크를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지금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요즘 대부분 차량들이 다 이제 악셀 페달을, 오르간 페달을 쓴단 말이죠. 근데 뭐 오르간 페달이 아닌 것까지는 좋아요. 이 악셀 페달이 공중에 떠 있는 것까지도 괜찮은데, 문제는, 자, 여기가 브레이크 페달이라고 하면 악셀 페달이 이쪽에 있죠? 근데 이 악셀 페달의 위치가 브레이크 페달 대비해서 너무 안쪽으로 좀 들어가 있는 느낌이고, 심지어 그냥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서 좀 위쪽에 위치한 느낌이에요. 일반적인 차량들에 비해서. 이걸 제가 왜 느끼냐면, 제가 운전할 때 허벅지는 시트에 그냥 붙은 상태에서 앞에 발목이 까딱까딱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네, 그런 시트 포지션을 만들어가지고 운전을 하고, 이게 안 되면 계속 허벅지를 띄어서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운전하면서 다리에 피로가 많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트 포지션을 만들어 놓고 원래 제가 운전을 하듯이 운전을 하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 악셀 페달을 조금이라도 낮게 밟으면은 이 발끝에 악셀 페달이 겨우 살짝 걸리다가 이렇게 탱 하고 놓쳐요, 자꾸. 그래서 설마 얘 악셀이랑 브레이크 페달 위치 조절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나? 가끔 있는 차들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그것도 아니야. 그냥 지금 저게 디폴트고 저기서 움직이지도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시트 포지션을 아무리 운전 자세 편하게 맞춰 놓는다 하더라도 이 악셀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왔다 갔다 밟는 그 와중에 불편함이 생길 수 있는 좀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아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좀 이상해진 걸까요? 네? 아니, 너무 화가 나요, 진짜. 아니, 이 목도리도 그래요. 코스모프로브라는 브랜드의 목도리인데, 여러분들 캐시미어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캐시미어 안에도 등급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캐시미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양털 뽑아다가 쓰면은 그냥 그게 캐시미어고, 그 양털 중에서도 히말라야 해발 2000m에서 5000m 사이 그 높은 지대에 사는 그 양 애들의 가슴 털떼기,
그 가슴털만 뽑아다가 가장 부드럽고 진짜 햇빛하지 않은 그 히말라야 해발 2000m 이상에만 사는 그 양 애들의 그 가슴털만 뜯어다가 만든 그 캐시미어를 또 캐시미어 등급 중에서도 파시미나라고 합니다. 파시미나. 그래서 실제로 뭐 제냐 같은 그런 고급 브랜드에서도 이런 파시미나 등급의 캐시미어 목도리 같은 경우에는 몇백을 호가해요. 그런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인도 히말라야 해발 2000m 이상의 양의 가슴털을 뽑아다가 카슈미르에 있는 장인들이 또 그 양털 수공예로 다 짜가지고 한국에 가지고 들어와서 지금 29만 8천원에,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간 다음부터는 지금 1+1 행사까지 지금 좀 있으면 구정이잖아요. 구정 선물로 뭐 고기 보내고 뭐 보내고 그거 한번 먹으면 다 없어지는 것들이잖아. 그런데 이런 좀 고급 목도리,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목에 이 까슬거리는 거 못 참아가지고 목도리 같은 거 못 하는데, 요즘처럼 목 컨디션 안 좋고 이럴 때는 목도리 하루 종일 하고 다녀도 진짜 있는 둥 마는 둥 할 정도의 일반 캐시미어와는 진짜 그 또 한 번 차원이 다른 그런 부드러움과, 거기다가 가벼우면서도 또 따뜻하기까지 하고 스타일도 좋고, 이런 목도리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안 팔려가지고 우리 시청자분이 하시는 곳인데요, 29만 8천원도 싼데 지금 1+1 행사해야 되고 진짜 사실 이런 거 보면 진짜 막 이것도 막 너무 화가 나고 진짜 요즘에 병원을 한번 가볼까요? 그리고 지금 이거 말고 요 아랫라인 클래식 라인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80이란데 걔도 얘보다는 부드러움이 조금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그 캐시미어에 비해서는 그냥 말도 안 되는 가벼움과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고, 걔는 19만 8천원 걔도 1+1. 그래서 진짜 이 코로나 때문에 화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명절 선물로 진짜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패키징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자, 그리고 미션 얘기도 참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엔진 같은 경우에는 요즘 많은 포드 차량에 대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에코텍 엔진입니다. 4기통이고 직분사에다가 그냥 트윈 스크롤 터보, 싱글 터보가 들어가 있어요. 230마력의 토크가 38인데 뭐 출력은 준수합니다. 터보렉 같은 경우도 뭐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실생활 영역에서 크게 거슬리는 수준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미국 차를 리뷰할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아쉬운 부분이죠. 바로 미션입니다. 자, 지금 이 차량에 들어가 있는 미션 같은 경우에는 포드에서 개발한 8F35, 이 엔진과 조합돼서 다른 차종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포드의 가로 배치 엔진 전용 전륜 8단 미션이에요. 물론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포드가 사용하고 있는 그 후륜 베이스 미션 10단 미션 사용하잖아요. 그 미션처럼 너무 과한 다단화에서 오는 그 로직의 정신산만한 그냥 애가 변속하기 바빠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문제점은 없지만, 아이신 전륜 8단, 그리고 심지어는 현대의 8단 전륜 미션과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그 미션이 아쉬운 이유 첫 번째는 바로 변속 속도인데,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밟으면서 제가 그 엔진의 사운드를 목소리를 좀 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밟아 볼게요. 쭉 올라갑니다. 그럼 자, 일단 가속시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거의 뭐 예전 현대의 5단 오토 미션 정도의 변속 속도를 보여준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아쉬운 건, 이제 단순히 변속 속도가 느린 거를 떠나서 그냥 시내 주행에서 찰랑찰랑 천천히 다니다가 가속을 해야 될 때, 잠깐이라도 추월을 하거나 살짝 속도를 올려야 될 때, 그때 악셀 페달을 밟으면 그 고RPM에서 얼마나 빨리 변속이 되느냐랑은 또 별개의 문제로, 팔을 딱 댔을 때 얘가 빨리 캐치를 해서 지금 가속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은 빨리 변속을 해서 토크가 나오는 구간으로 RPM을 올려줘야겠다 라면서 시프트 다운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애가 인지하는 것도 좀 느려요. 그래서 그냥 시내 주행에서 편안하게 뭐 40에서 60km로 다니다가 잠깐 가속을 할 때도 악셀 페달을 좀 요즘 경쟁 모델들에 비해서는 좀 깊게 오래 누르고 있어야 애가 결국에는 시프트 다운을 한다는 거. 뭐 해외 포럼을 보면 이 8F35 미션이 지금 그 저단에서 저속인 경우에 좀 이렇게 튀는 충격이 좀 들어오는 그런 증상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일단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점은 보이지 않는데, 이 저속에서의 반응 속도와 그리고 고RPM에서의 변속 속도, 요거 두 가지가 좀 다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하체와 스티어링을 줬을 때 느낌, 여기서 좀 전형적인 그 미국차의 감성이 묻어나온다고 할 수 있겠는데, 승차감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소프트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 승차감이 소프트한 만큼 살짝은 낭창거리는 느낌도 있어요. 물론 이 소프트한 승차감을 만들어내면서도 낭창거리지 않고 굉장히 안정감을 만들어주는 그런 SUV들도 있기는 하지만, 걔네들은 뭐 다 가격이 이 녀석의 더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네, 그냥 단지 지금 이 녀석의 승차감은 그냥 이 가격대에 최대한의 소프트함을 만드는 걸 목표로 만들어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 동급이라고 할 수 있는 뭐 X3 깡통 모델, 그리고 뭐 GV70, GLC 이 녀석들보다 한참 더 소프트하고, 볼보 XC60보다도 사실 더 소프트한 느낌이에요. 하지만 가격대가 있는 만큼 그 소프트함이 이 잔진동까지 굉장히 럭셔리하게 걸러줄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승차감과 맞추어서 스티어링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부드러운데, 처음에는 이 가벼운 스티어링의 느낌이 좀 약간 헐겁다라는 느낌으로 다가와서 별로였는데, 또 운전을 계속 해보면 딱히 핸들에 타격을 줬을 때 내 차가 움직여주는 그 피드백이 느리다는 생각은 또 안 들어요. 그래서 네, 승차감 같은 경우는 좀 낭창낭창하다라고 느끼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이렇게 불쾌할 정도의 그런 출렁거림으로까지 다가오지는 않는다는 거. 자, 그러면 야, 뭐 이 정신병자야, 이 차는 그럼 장점은 하나도 없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 세그먼트에 이 정도 사이즈에 이 정도 옵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들 중에서 가장 쌉니다. 물론 그 옵션으로 비볐을 때 GV70 같은 경우는 좀 논외로 하고요. 특히나 HUD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을 한참 넘어가는 링컨의 내비게이터 차량에 들어가는 동일한 HUD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와이드하게 크게 보이고, 일단 이 표시되는 영역 자체도 굉장히 넓고, 이 HUD의 그래픽 디자인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내비게이터 때도 말씀드렸던 이 레벨 오디오, 이 차량 안에 들어가 있는 오디오 브랜드들도 단순히 브랜드만 보시면 안 되고, 같은 브랜드 차량에 들어가 있는 같은 브랜드 오디오더라도 그 급이 다 다른데,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5,700만 원이라는 가격, 그리고 링컨의 막내라는 점을 감안하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레벨 오디오 중에서도 꽤 단가가 있는 오디오가 들어가지 않았나 싶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음색이나 이 스테이지를 깔아주는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음악 듣기 굉장히 괜찮다. 그리고 저 무선 충전 패드는 좀 얼테이가 없지만, 네, 이 실내 인테리어의 레이아웃, 물론 이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이나 이 홈커버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좀 올드한 느낌이 좀 나긴 하지만, 그리고 이 메인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좀 좁다, 작다 라는 부분도 좀 단점이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센터 페시아의 이 디자인 레이아웃 자체가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가격 대비 이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을 봤을 때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그리고 시트가 제가 내비게이터에 들어가 있는 시트, 진짜 극찬의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그 시트가 사실 이 커세어에도 해외에서는 이제 옵션에 따라 들어가기도 하는데, 아쉽게도 얘는 이제 그거의 아랫 버전, 하지만 이 아랫 버전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5,700만 원이라는 가격을 생각하고 보았을 때 어느 정도 고급스럽게 적당히 감기는 맛도 가지고 있고, 심미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그런 시트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볼보의 XC60에 들어가 있는 그 시트나 GV70의 가장 높은 등급에 들어가 있는 그 시트면 더 좋겠지만,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5,700이라는 가격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 가격에 이 정도 시트 착좌감이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큰 거 하나 남았죠.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는 이 차량 외부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 그 호불호는 둘째 치고 한 가지 확실한 건 굉장히 희소성이 있는 차량이라는 거. 그런데 차라는 게 디자인이 그냥 희소하기만 해서 될 게 아니잖아요. 희소한데 로디우스처럼 생기면 무슨 소용이 있어. 다시 말해서 희소성이 있기도 하면서 외부 디자인이, 특히나 달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 특히나 이제 좀 측면을 바라보았을 때 요 정도 급에서는 나올 수 없는 좀 이렇게 앞뒤로 쭉 뻗은 맛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뒤로 좀 쭉 뻗는 맛 때문에 엔트리급 SUV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없다는 거. 물론 뭐 정면이나 그 정후면을 딱 바라보았을 때는 아무래도 이 폭 자체가 이 컴팩트 SUV구나 라는 느낌을 좀 주기는 하지만,
각도를 살짝만 옆으로 틀어서 보면 이 동급 차량들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가격 대비 비싸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5천만 원대에 좀 남들이 너무 많이 타고 다니는 건 싫고, 나는 실내 인테리어 너무나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옵션도 좀 적당히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가격 대비 상품성으로 보았을 때 추천해 드릴 수 있을 만한 차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그 전제에 해당되실 때 그때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리뷰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차주분께서 이제 사모님 차량 구매하신 거고, 그 사모님께 이제 양해까지 구하고 저희한테 이렇게 일주일 동안 또 차량을 이제 내주셨는데, 사모님 죄송합니다. 병원 가보겠습니다.